네,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 택톤 투자자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를 해줄 거고요. 일단 주제는 이제 유로입니다. 우리가 또 유로존에 대해서도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남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로를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우리가 주제로 정한 거와 비슷한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저희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나 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고 또 얼마 전에 빈 살만이라는 그 왕세자가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투자 관련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사우디가 우리한테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듯이 유럽도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유럽을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이게 지난 10년간 글로벌 세계 지수들이 움직인 누적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10년 동안 한 150% 정도 이상 올랐죠. 그 다음이 니케이 225 일본입니다. 일본의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올랐죠. 10년 동안. 그 사이에 노란 선이 이제 CAC40라 그래서 프랑스 지수입니다. 이 프랑스 지수가 사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덜한 듯 하다가 2023년 정도 돼서 굉장히 연초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황색이 이제 차이나 상하이 지수 그리고 맨 밑에가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냅니다. 이 프랑스 CAC 40 지수가 왜 이렇게 다이나믹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음, 저희들하고 한 2010년, 15년 정도까지도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2015년, 16년 이후에 굉장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팬데믹 이후에 드러나는 독일과 프랑스 지수, 그리고 지난해 전쟁과 관련돼서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된 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독일의 닥스나 프랑스 CAC40가 한국 코스피보다 최근 10년도 그렇지만 구간별로 따질 때 굉장히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듯 하다가 오를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 지수가 사실 독일과 프랑스라고 하면 이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이 이 두 나라하고 연관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유럽 지역을 한번 보지 않고는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브랜드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지만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게 브랜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맥도날드나 뭐 코카콜라도 있지만 이게 브랜드도 차별화되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뭐 다들 명품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LVMH, 에르메스 이런 슈퍼 브랜드 같은 상승 곡세는 특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샀을까요? 뭐 저는 안 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항상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마디죠. 경기의 변동에 민감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여기에 정답이 이제 명품 산업이 됩니다. 요 그래프는 뭐냐면 프랑스의 에르메스의 실적입니다. 최근 10년간의 매출과 순이익 추이인데 전체적인 명품 산업을 대표하는 거라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매출을 보시면 연평균 10년 동안 매년 12.8%씩 증가했고 순이익은 연평균 매년 16.4%씩 증가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 팬데믹 전보다 훨씬 올라갔어요. 팬데믹 이후에 이 회사들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급성장하는 바람에
이 증가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실제로 매출과 순이익이 2020년 팬데믹 빼고는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는 산업이다. 이 산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럽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뭐 우리가 명품, 에르메스, 뭐 옷, 뭐 이렇게 가방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포르쉐가 이제 상장을 했고 앞으로 마세라티도 이제 상장이 됐든 페라리도 있고 마세라티도 상장을 할 텐데 이 고급 차도 대부분 유럽에 다 포진돼 있죠. 벤츠, BMW, 포르쉐, 마세라티, 페라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 회사 이런 이 자동차 회사 중에 이 명품 자동차, 고급 차를 포커스해서 봐야 되는 게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이 글로벌 전체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대수가 유지되고 있죠. 도요다도 계속 똑같은 대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제품이 나오고 구 모델이 없어지면서 절대 캐파를 안 늘리죠. 근데 판매 대수나 캐파를 늘리는 게 어디냐면 유럽의 고급차, 포르쉐라든지 기타 벤츠도 고급차 위주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냐면 유럽 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전기차가 들었으니까 고급차 비중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르쉐라든지 벤츠도 전부 전기차로 바꾸는데 이 전기차로 바꾸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 마진이 더 좋아진다는 그래서 벤츠나 포르쉐 이익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 나이스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 기업들이 유럽 경제의 중심인데 이것이 유럽의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왼쪽은 뭐 독일이고 오른쪽 프랑스 CAC 40 지수의 상위 10개 기업을 보시면 대부분 아는 기업들일 겁니다. LVMH가 있고 로레알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 그다음에 에르메스, 그다음에 토탈 에너지, 그다음에 크리스찬 디오르 뭐 이런 거죠. 사노피,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에어버스라든지 슈나이더라고 하는 로봇 회사까지 굉장히 탑 브랜드고 실제로 아까 로봇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봇이 뭐 팔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봇 로봇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설계해주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슈나이더 또는 ABB,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 다 유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지나고 유럽위기 지나면서 유럽 알기를 조금 좀 아래로 보죠. 근데 실제로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럽이란 게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여전히 중국이 좋고 미국이 좋다고 하지만 세계 2위 소비 시장이 유럽입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 보면 조금 뭐 빨리 말씀드리면 1인당 GDP도 미국 다음으로 EU가 훨씬 높죠. 그래서 소비라든지 기타 전체적인 경제 공동체는 우리가 유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해 달러가 급등하고 유로가 박살이 날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비용이 늘어나면서 유럽의 GDP가 좀 빠지면서 생긴 현상들인데 그걸 연초 이후에 완전히 또 뒤바꿔 버렸죠. 유로화가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구수, 뭐 1인당 GDP, 소비 규모, GDP에서 우리가 중국,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4.4 위에 보면 중국이 4.4, 5.2 GDP 경제 성장률이고 IMF가 분기 단위로 전망치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4, 5.2 이러면 뭐 0.8? 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그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0.8%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죠. 유로존이 0.5에서 0.8 정도로 상향됐다는 얘기는 기존 숫자 대비 플러스 한 60% 정도 성장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저 안타깝게도 뭐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에서 1.5로 좀 내렸죠.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반도체 수출 감소라든지 적자 행진이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PMI 그다음 페이지 보면 PMI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인 지표를 나타내주는 PMI 지표가 11개월 내 최고치를 형성하고 있죠. 특히나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는데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빠른 마스크 안 쓰는 그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특히나 또 이 유럽 명품 산업이나 유럽 지역 관광이잖아요.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수요가 이번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유럽이라는 데가. 왼쪽 표를 보면 2019년도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소비한 지출 규모입니다. 그게 유로로 따지면 200빌리언 유로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한 50조 정도 되죠. 그만한 돈들이 뿌려집니다. 물론 다 뿌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뭐 그 소비 규모의 한 30%라고 하면 한 70% 정도의 규모들이 뿌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른쪽을 보면 명품의 소비자 국적별 비중입니다. 2019년도만 해도 대부분 중국인들이 한 33%나 차지하는데 2020년, 2022년 지나면서 굉장히 엄격한 코비드 정책으로 한 17%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리오프닝으로 뭐 노동절 이후로 하반기 이후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17, 18이 훨씬 높게 형성되겠죠. 적어도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많은 소비들의 혜택이 어디로 돌아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최근에 보면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따라서 중국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유럽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서 중국, 러시아에 장벽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제일 시진핑 3기 연입이 확정이 되고 코비드가 해제된 다음에 중국으로 제일 많이 날아갑니다. 미국, 일본, 한국 빼놓고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미국의 유명한 우리가 아는 빅텍 CEO들까지도 다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중국 가서 한마디 합니다. 사실 프랑스와 중국은 굉장히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죠. 유럽이 마찬가지. 중국 수출의 40%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무조건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EU 집행위원장이 중국 방문 전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디리스크를 하는 거지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크 정도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마크롱은 아예 가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서로 간의 경쟁에 따른 위기에 우리 유럽이 빠져들면 안 되고 만약 빠져들게 되면 큰 함정에 빠질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제가 이 유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이 경제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결론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부산인데요. 부산 내려오면서 이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 안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팬데믹 이후에 뭔가 이게 그래도 경기라는 게 좀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꽉 막혀 있던 것들이 좀 풀리고 있죠. 뭐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4, 5년째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디커플링이란 말이 있어서 실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미국이 힘이 좋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4, 50년 동안 만들어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유럽,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제3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반란들이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이 각국의 경제 부양 정책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훨씬 더 글로벌하게 분산을 시켜야 돼요. 글로벌 분산이라는 의미는 과거에는 미국 좋아지고 중국 좋아지고 한국 좋아지고 일본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만 좋아질 수도 있고 유럽만 좋아질 수도 있고 중국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포지션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큰 변동성이 걸립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뭐 조사가 들어오고 일부 종목들은 나흘 정도 계속 하한가를 맞는 이런 상상하기 힘든 21세기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동성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꼭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리오프닝이라는 의미를 또 조금 조금 이제 미약해졌는데 실제로 리오프닝의 효과는 앞으로 하반기 들어설수록 훨씬 강력해질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럽 최근에도 사실 유럽 관련된 상품 때문에 저희들이 각 증권사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워낙 많으니까 위기가 많이 벌어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는 극복 이후 위기에서 대부분의 열매를 누가 가져가느냐? 미국으로 치면 빅텍이고 중국으로 쳐도 대형 우량주 중심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중국은 통신 반도체 그리고 인프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계속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고 한국은 콘텐츠입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OLED라든지 이쪽으로 좀 가져갈 거고 일본, 유럽은 아시겠지만 명품, 로봇, 반도체 설계 이쪽으로 가져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는 생각하기 힘든 용어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용어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꼭 미국만 바라보고 뭐 달러만 바라보고 한국의 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체인지된 어떻게 보면 변화에 아주 어, 미약한 힘이지만 이 체인지가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아랍에미리트까지 가고요. 그 큰 오일머니가 유럽의 은행으로도 가고 중국의 투자로도 가고 네옴시티 같은 큰 도시를 건설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그 오일머니가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투자는 앞으로 없다. 특히나 10년 전보다 훨씬 더 연결된 사회, 연결된 글로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관점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 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희 택톤 투자자문은 항상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 이번 주는 목요일에 했지만, 이번엔 목요일에 했지만 수요일 날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고객분들, PB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웨비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